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의 조정의 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공공장소에서도 백신 접종자가 다시 마스크를 쓰자라고 권고를 한 것도 악재가 됐고,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관망 심리도 짙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중국의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중국 증시 하락을 촉발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러한 부분들 또 글로벌 증시의 디커플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글로벌 증시,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역시도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요건 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이나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종목들의 어떤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FOMC 회의 경계감도 있고, 또 중국 또 리스크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는 나왔죠. 나왔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실적은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이 중요한 거죠. 제가 보기엔 1승 1패 1무 정도 아니면 생각이 듭니다. 구글은 시간 외에서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애플은 마이너스 한 1%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한 2% 정도니까 중립 정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지만은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실 더 깝깝합니다. 시장이 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행진을 오늘 간밤에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괜찮았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런가? 지금 우리 증시의 최근 시장 특징으로 보면 시세는 답답하고요. 거의 일주일째 갇혀 있었어요. 빠지든가. 답답하고. 대신 종목들의 변동성은 대단히 크고 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아마 거기에서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작년에 2020년 장은 참 좋았잖아요. 그때는 외국인이 팔던 기관이 뭘 하던 개인 투자자의 막강한 힘으로 끌어올렸는데, 이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한 개인 투자자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 이게 문제죠.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한 6월부터 추이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가 그냥 60조 중후반 정도에 머물러 있고, 가끔 이렇게 툭 튀는 걸 보시는데 올라오는 모습은 이건 거의 청약 때문에 신규 상장 청약 때문에 자금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나머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된 모습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처럼 그렇게 시장을 견인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 자, 요게 하나 되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수급 세 가지 주체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렇다면 기관은 어떤가? 우리가 펀드 자금 유출입을 보시면은 확인이 드러나요. 여기도 한 6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만 딱 놓고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의 어떤 펀드 유출입 상황 자체도 빨간 막대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자금이 이제 기관 쪽으로 돈이 펀드로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파란 막대는 유출된다는 겁니다. 한 달 반, 한 두 달 가까이 놓고 보더라도 파란 막대가 많죠. 그러니까 돈이 펀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 원하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펀드 자금이 펀드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 오히려 빠져나가면 기관들 주식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것이고, 그러면 남은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라도 좀 사줘야 장이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최근 반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수급 구도를 보더라도 외국인은 안 삽니다. 그나마 이제 여력이 그나마 없는 개인 투자자가 겨우 받치고 있고 힘겹게 받치고 있죠. 기관 외국인은 모두 매도가 나오죠. 기관 매도는 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계속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수가 좋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서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환율 영향이 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세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부터 해서 이 박스 4개 노란 박스가 있는 부분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럴 때입니다. 항상 원화가 약세로 갔었거든요. 이 부분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차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더라도 환차선 입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게 수출 쪽도 약간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어떤 요인 때문에 하반기 무역 수지가 이거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아닌가 약간 가능성도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하나가 더 첨가됐죠.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규제 이슈입니다.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 리스크를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디디 출신인가요? 그 테크주에 대한 규제가 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관련주 뭐 급락 나오고 등등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관련주들이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급락을 하고 또 중국 상해 지수, 홍콩 H 지수가 또 지난 어제도 그렇고 이틀 전부터 막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세자녀 정책을 위한 사교육비 규제다. 자,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에 해당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과수업과 관련된 사교육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한다. 무섭죠. 신규 허가는 금지한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가 아니고 이제 허가제로 바뀐다. 강력하죠. 또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통해서 다시 허가받도록 했습니다. 또 사교육기관이 IPO로 자금 조달하는 것도 안 된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주 초강력 어떤 그런 대책이죠. 뭐 관련 기업들은 폭락입니다. 폭락. 근데 이게 사교육 관련주나 일부 빅테크주에 해당되는 것인가? 뭐 그걸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불안감은 뭐냐면 지금 당장 빅테크주라든지 뭐 관련 기업 회사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혼란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근본적인 불안감은 뭐냐면 중국이 체제 강화를 위해서 향후에 무엇이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 투자가 근본적으로 불안해지죠. 거기다 또 최근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또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중국 리스크가 지금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아마 우리 증시는 당분간 중국 시장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리스크에다가 이제 FOMC 회의도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을 관망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한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 전망도 그렇고, 걱정은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FOMC 회의에서부터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보였잖아요. 다만,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 그런 매파적인 방향성이 좀 더 강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것도 관망세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간밤에 미증시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증시를 왜 우리는 못 따라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국내 경제적인 상황, 뭐 수급적인 문제, 중국 리스크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놀 수는 없으니까 종목에 집착을 하게 되고 왜 메타버스, 2차전지 관련주, 경력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했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시장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섹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이다라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장세 펼친 것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맥스트가 어제 신규 상장하면서 따상을 또 기록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반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지수의 자체가 종목별로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알체라 메타버스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25% 급락을 했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은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건 시장의 어떤 지금 흐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타버스 뭐 관련 어제 맥스가 따상을 기록하게 했지만은 나머지 관련주는 등락이 심했잖아요. 이게 이런 관련주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이 부진한 시장도 한 몫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돈이 몰렸던 곳, 아주 예전입니다. 시골 장터를 가보시면 거기에 사람이 모였잖아요. 오프라인이죠. 거기 시골 장터에 물건이 있고, 이커머스죠. 또 광고가 있고, 약장수들 와서 막 약 팔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또 엔터도 있고, 뭐 각설이 타령도 하고, 뭐 공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는 온라인 SNS 통해서 사람이 가상 공간에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개념이 확장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메타버스에 목숨을 걸고 있는 회사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가장 지금 적극적인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주력 매출원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구글, 애플이 개인정보 정책이 그때 변화를 줬기 때문에 메인 매출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왜 옥슬러스를 인수하고 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을 또 선언을 했잖아요. 이건 운영이 아니고 결국은 필연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는 아닌 종목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 엮이는 거예요. 사실 광범위하게 보면 반도체도 다 포함이 돼요.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한정을 좀 시켜야 되는데 특히나 뭐 어제는 좀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알츠라 같은 경우는 우리 메타버스하고 관련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런 고백을 해버렸죠.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옥석을 좀 가려야 되고 특히 조금 속도는 더디더라도 좀 실적을 겸비한 종목으로 보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반영을 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너무 테마성 짙은 요즘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실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 미래 실적을 땡겨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현재 가치, 현재의 실적 자체가 숫자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분류한 게 뭐 플랫폼이나 인프라, 그다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분류해서 몇 개 종목을 좀 올렸는데 여기 플랫폼 쪽을 보시면 결국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잘 아는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는 제페토를 가지고 있죠. 지금 뭐 가입 회원수가 2억 명, 활동은 솔직히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잠재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엔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 위버스는 지난번에 네이버의 V라인과 결합된 위버스가 새롭게 나옵니다. 자, 그 부분.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게임즈는 사실 기본적인 메타버스 관련 개념을 담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니버스라는 엔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리슨이라는 또 걸출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거기서 버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최근에 높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셔야 되고 인프라 관련해서 5G나 클라우딩 기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기업이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올리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5G 관련 주들이 바닥을 좀 형성하는 부분은 나오는데 워낙에 양치 소년짓을 많이 해서 기업 내용은 올리지 못했고 클라우딩은 네이버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애플이 내년인가요? 이 XR과 관련된 애플 글래스를 내놓을 걸로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LG 이노텍이 3D 센싱 모듈을 지금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OLED 관련주, OLED 소재주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VR 글라스 같은 경우가 쓰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어지러움증이었어요. 멀미가 나거든요. 이게 고개를 휙휙 돌리면 어지럼증이 심했는데 이건 동체 시력을 화면이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반응을 위해서는 OLED가 필수다. 결국 OLED가 휴대폰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탭이라든지 태블릿 쪽, 노트북, 심지어 이제는
글라스까지, 이 XR 글라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OLED 산업 같은 경우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는 뭐 어제 상장하는 회사도 있고 몇 개 있지만은 이 종목들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실적이 붙는 쪽으로 좀 중장기로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매주 또 말씀드리고 있는 그 관심주들 잠깐 보시면 한 2개 종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나쁜 종목이 없어요. 모두 좋은 종목들인데 세상에 나쁜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타이밍이 나쁠 뿐이지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그 현대제철하고 삼성 SDL 일단 좀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는 어제 다 실적 발표를 했죠. 2,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하나 발표했고, 또 이제 가장 논란이 있던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산업 섹터의 모든 종목들 실적은 잘 나오는데 피크아웃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피크아웃 논란을 잠재운 현대제철 최근 흐름 조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지금 흑자 전환했고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죠. 거기다가 또 미국 진출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2차전지 완성업체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과 비교해서 장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리스크 하나가 없죠. 뭐냐면 자회사 분할 이슈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이 자회사 물적 분할 관련된 이 불안감 이게 큰 기업들인데 삼성에 쌓인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서 아마 또 관심 있게 그 중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 결국 우리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성장성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 섹터 중에서 여전히 물론 밸류가 조금 높은 게 문제긴 하지만은 성장성을 담보인 종목 중에서 섹터 중에서 가장 큰 건 전기차입니다. 2차전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 하반기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종목만 더 언급해 드리면은 NC소프트 지난주에 좀 편입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불안해서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와 미래를 한번 조망을 해보겠는데 NC소프트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만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동안 상당히 주가적으로 고생을 했던 NC 같은 경우,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드디어 신작이 픽스가 됐어요.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드디어 8월 26일에 이제 벌써2라는 걸출하는 게임이 론칭되는데 그게 만약에 신작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NC가 최근 한 작년 2017년부터 2019년 딱 2년 토울로 신작이 나왔는데 이제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잘 보시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2017년에 리니지 M이라는 걸출하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1 매출이 130억까지 갔던 대단한 게임이었죠.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지만 그때 리니지 M이 출시되기 딱 한 달 전부터 해서 출시까지 약 13%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볼서2가 나오기 직전 지금 한 달 전에 지금과 똑같은 시점이죠. 딱 13%가 상승했고 출시 직후에 흔들렸다가 3개월 이후에 약 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에 2년 후에 나왔던 리니지 2M이라는 또 걸출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비슷한 형태를 보였죠. 출시 한 달 전부터 약 10%가 올랐고 9% 정도 올랐고 또 출시가 되고 나서 한번 주춤했다가 3개월 이후에 40% 급등을 했거든요. 요 패턴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위치냐면 딱 출시되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패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달 차 이후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한번 포트 비중 조절하고 나서 한번 연말까지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로 신작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를 보시면 아마 투자에 분명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수 자체는 상당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오늘도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네. 당연한 공정할 맹자알입니다. 성장성과 실적을 겸비하는 종목을 관심이 가지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이 어려울수록 뭐 정석 투자가 맞는 것 같고 또 현금 비중은 늘 말씀드렸지만 일정 비중 좀 필요하고요. 유연 포트폴리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시세를 쫓느냐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시세보다도 좀 중기적인 사세, 그 회사의 기세,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쫓느냐 요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세를 쫓는다는, 시세를 쫓는다는 말은 테마주 쪽을 빠르게 쫓는다는 얘기가 되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시세보다는 회사의 펀더멘탈, 사세를 쫓아서 약간 호흡을 조금 한 템포는 늦춰서 하는 게 오히려 여유를 가지는 게 우리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